이슈를 닫아! 닫아! 자,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지영 씨? 맞아요. 요즘 인기가 장안의 네. 화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름 없애겠다고 하시는 분부터 아. 시작해서 살 빼겠다 하는 분들 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줄 서 계십니다. 자, 선물 어떻게 받느냐? 샵 2034로 저희 모습을 찍어서 네, 응원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선물 공개가 다 됐어요. 아, 벌써 주름 됐나요? 네, 개선 그렇죠? 앱을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를 닫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앞으로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0.5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걱정인 거는 연말까지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 2.75에서 3%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가이드를 그렇군요.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빅스텝 0.5 bp는 만장일치로 나왔고요. 역시나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 목적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가 방어가 최우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즉 다시 말해서 가을에서 겨울 초 정도면은 물가가 최정점을 찍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아마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빠르잖아요. 결국은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매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그 속도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보겠고요. 그건 이제 고물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슈퍼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이 그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그 빅스텝을 밟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속도를 볼 때 저는 이제 미국과 스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스텝을 밟을 때 어느 쪽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냐 볼 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그 CPI 지표가 9시 반에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다들 그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은행 또한 그 미국과 그 미국의 그 스텝과 같이 연동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역금리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제 돈이 빠져나갈까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20년 만에 이제 뭐 6%대 올라간 건 대단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는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 최근 이제 환율에 또 특히 이제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슈퍼 인플레이션 부분이 상당히 그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목적인데 최근 저 가장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네.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신다면은 지난 그 3월 7일 날 130불을 할 때 200불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하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때 그 우크라이나 악재 부분에서 저는 약간은 그 수요가 좀 더 버블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수요가 그렇게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수요가 많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유가 하락 부분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는데 앞으로는 뭐 빅스텝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취직 얘기하면 전강후약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빅스텝에서 이제 스몰 스텝으로 좀 밟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재 또 오늘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국내 시장이 안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금리 인상 속도는 미국과 연동되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축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발언 중에 하나가 이슈가 된 게요. 한미 금리 역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1%포인트를 넘은 적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나.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도 뭐 좋아서 하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차선책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것을 문제 삼아봤자 지금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네, 뭐 이미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서 그죠? 빅스텝을 한 거죠. 네. 과거 세 차례의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요. 그 세 번 중에서 세 번 모두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데
주식 쪽에서 두 번의 자금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상수지가 흑자죠. 다시 말해서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흑자이기 때문에 설사 무역수지 쪽에서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외환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금리 역전된다면 우리나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취약한 게 환율하고 외국인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한국 금리 인상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25%인데 만일에 이번에 0.75를 하게 된다면은 또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2.25%를 넘을 수가 있게 된다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미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금리가 역전되면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고 또 투자 자금도 많이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 속도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정점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27, 28일 날 할 때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더라도 다음 그 행보를 볼 때는 빅 스텝이나 스몰 스텝으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도 이렇게 그 미국과의 어떤 그 금리 차이를 갖다가 조절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역금리가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또 환율이 1,300을 막 뚫으려고 할 때 한미 통화 스와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한 1,300원 근처 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우리 앨런 장관과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이제 만나가지고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스물스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율에 영향을 이제 다시 또 좀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이거죠. 통화 스와프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네. 필요할 때 좀 빌려줘. 네네. 언제든지. 이게 통화 스와프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달러가 모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이미 4천억 달러 이상 엄청 많거든요. 네, 보유하고 지금은 있죠. 외환 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환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라고 해서 환율에 뭐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든 환율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국은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18년도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 자국의 통화치를 그 당시에는 일부러 끌어내렸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유리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무려 55개의 국가가 60여 차례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무려 12%도 넘어가는 상황이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 역환율 전쟁이 현재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너도 나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환율 전쟁의 원인이 달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가 없어서 이게라면은 통화 스와프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문제 원인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스와프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빅스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시장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올린다라면 결국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것은 맞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지금의 어떤 환율에 대해서는 물론 1,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무지막지하게 주식을 팔고 내려가거나 어떤 그렇게까지 어떤 피크, 어떤 패닉셀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서 시장을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지금 시장에서는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제 시장에 있는 변동성 이게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줄어든 건지 물론 오늘 저녁 9시죠. 이제 당장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발표 나봐야지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일단
이런 그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저는 그 발표 부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그 FOMC의 이런 금리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거 미국이 한번 좀 출렁거렸습니다. CPI 지표가 10%대다 하는 가짜 뉴스까지도 깜짝 나왔었잖아요.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보기에 이제 지난달에 그 8.6%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유가는 그 요번 달부터 지난달부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를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원자재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그 미국에서 예상하는 거는 9%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9% 정도를 예상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지금 뭔가를 좀 기다리면서 플러스가 났잖아요. 네. 중국도 좀 밀렸지만은 일본도 뭔가를 기다리면서 그 플러스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9% 정도 CPI 지표가 나온다면은 예상된 거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그 FOMC 연준 회의에서 그러면 0.75로 그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이거 좀 충격이 없는 겁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일에 0.9% 이상으로 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 약간 그 주식시장에 충격은 줄 수 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이거 옛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달에 그 6월 달에 그 지표를 보면 틀림없이 지금 그 지표는 빠진단 말이에요. CPI 지표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가 얘기 나오냐면 미국에서 아마 CPI 지표 발표 나가선 인플레이션 정점이 거의 왔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그 행보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도 CPI 지표 이후에 미국이 이제 0.75냐 0.5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빨리 가느냐 늦게 따른 이런 거 정도의 문제 부분이지 불확실성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이러한 그 금리 인상 속도에서 이제는 뭐 수출이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오늘 0.9%에서 뭐 아주 초과가 되지 않기를 저도 비나이다 하면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그 연준의 그 속도에 의해서 변할 수는 있지만은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시점이라는 부분에 오늘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또 CPI 지수 뭐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다하다 두 번째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CPI 9시 발표 알고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또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9시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미국 CPI 지수 이제 결과치가 나올 건데 보통 지금 컨센서스가 뭐 9%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는 뭐 백악관 대비는 뭐 입을 통하자면 뭐 어마어마한 지수가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수가 발표되면 정치에도 계속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이제 불안 해소가 이제 해소되는 겁니까?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백악관 대변인이 먼저 언지를 줬다라는 거는 네. 높게 나올 거야. 얘기했죠. 얼마가 나오든 그냥 높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지만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지나간 일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높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시장에 충격이 주는 어떤 그런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왜 CPI가 고점을 확인했을까라고 우리가 그 근거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는 유가 그리고 곡물 가격, 네. 뭐 니켈, 구리 등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추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이제 기업들의 재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마존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가전 제품이 상당히 싸게 팔고 있어요.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재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싸게 해서 밀어내기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적인 얘기로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분기 핸드셋 엄청나게 안 팔리고 있는데 3분기부터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바꿔서가 아니에요. 유통단에서 엄청난 할인을 통해서 내보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 가지죠. 원자재 가격, 유가의 하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재고 조정.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CPI는 6월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사님은 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FMC에서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약 그려본다면 매니저님 어떻게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네. 10%까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 아까 10%까지도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나간 자료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 시장은 그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할 때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주는데 이제 그 지표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그 뭐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 9% 10% 간다 하더라도 단기 충격에 그 현재 그 주가에 반영되고 이후에는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뭐 예상치대로 나와가지고 네. 나온다면은 당장 내일 시장부터 반등이 좀 노려봐도 될까요? 일단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큰 많이,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예. 물론 대만 내부적으로 증시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를 찍으면서 내려갔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죠. 항공주 그랬죠. 그렇죠. 항공주도 그렇고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다뤘었던 내수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낙폭과대 섹터들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시장은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반등을 잡고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유가가 이제 100불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국제 유가를 반영한 CPI 지수는 뭐 이제는 뭐 고점에 다다라서 이제는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국제 유가 영향은 계속 이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또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또 네. 같지 않습니까? 네, 뭐 급하니까 갔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참 유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언론의 그 뉴스를 보면 참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가가 이제 그 빠지면은 바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가가 빠지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를 침체라고 하냐면 하죠. 경기 침체, 리세션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100불 정도 밑에 간다는 부분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가 원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떠서는 경기가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가는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물론 이제 수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은 데서 수요는 가수요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서 러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 때문에 유가가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00불 밑으로 가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은 결국은 뭐냐면 유가의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정점률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아킬레스 끈인 환율을 안정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될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한 9시 한 30분 정도 되면 CPI 지수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두 분 예측 한번 해주십시오. 깔끔하게. 우리 이사님, 뭐 얼마 CPI 지수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뭐 높게 나오겠죠. 아, 말씀을 줄이시네요. 뭐 딱 깔 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네. 9.9에서 10% 사이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를 더하다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특히 이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